네, 스타트하죠.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정인성 신앙송 명인이 주최하고 수원신앙송가협회가 후원하는 제7회 상상 속 신앙송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수원신앙송가협회 부회장 안준영입니다. 우리 매달 진행하는 상상 속 신앙송회는 4년 전에 소담소담 카페에서 2019년인 4년 전에 소담소담 카페에서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늘 신앙송 애호가들이 오셔서 그 작은 소담소담 카페를 가득 채워주신, 네, 어서 오세요.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로 잠시 멈추었다가 이곳 상상 캠퍼스로 오면서 이름을 개명했죠. 상상 속 신앙송회로. 그래서 새로 시작한 지 지금이 7회째가 되었어요. 신앙송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문화의 예술을 누리시려는 분들을 다음 달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의전 행사 없이 축하 공연으로 우리 국중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세월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네, 마이크. 세월 유치원 내 오늘 하잘것없는 소반으로 길을 가는데 우연히 한 개울을 건너다가 무심코 거기 잔잔히 흐르는 작은 흐름 속을 들여다보자 어머니, 나도 모르게 이 부르짖음 소리 가슴에 치밀리며 어쩔 수 없는 울음 내쳐 한장으로 울며 갔네라. 그 맑은 흐름 속 내가 본 것은 거기에 가만히 잠겨있는 푸른 하늘이며 구름송이며 물구나무선 나무며 언덕이며 일찍이 나와 또 나같이 철없는 마음들과 송사리와 미꾸라지와 더불어 지극한 오해와 교감 속에서 이룩한 지독한 왕국, 그 세상인즉 오직 나의 어머니의 크고 넓은 사랑의 하늘같은 신뢰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었으니 내 오늘 그것이 이날토록 하나 변함없이 고스란히 지켜있음과 그것 뒤에 그것을 한결같이 받쳐있는 나의 어머님의 푸른 변함없는 사랑을 찾아내고 되어왔음이거니 나는 얼마나 까맣게 있고 허랑이 살아왔던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픈 추억의 환상이 아니로다. 나의 육신이 시방 살아있듯이 이 현실 속에 험히 실제하는 나의 거룩한 시온의 나라. 세월이요, 세월이요. 일찍이는 나를 거기에서 하염없이 살게 하고 다시 이끌어다 이제는 이같이 멀리서 느껴 누리도록 베풀어준 지복한 세월이. 네, 감사합니다. 국중년 선생님께서는 전라도 광주에서 일찍이 버스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거기에도 아침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이 낭송회를 주최하신 정인성 회장님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핀마이크는 다음 선생님께 순서지 다음 선생님께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입가에 미소가 귀로다가 막 걸쳐지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상상 속 신앙송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제가 막 기분이 좋습니다. 12월은 원래 그 송년회도 있고 많은 일정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는데 이 대관을 미리 이제 신청을 저희 딸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또 멋진 분들을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추운데도 또 눈도 내렸는데도 막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고요.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내빈 소개는 혹시 내빈 소개를 지금 아직 제가 이거 혼자 오늘 프로그램을 다 저희 딸하고 사이가 오늘 일정이 바빠가지고 혼자 다 하느라고 이렇게 체크를 잘 못했고요. 이따가 중간쯤에 한번 점검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신 분은 수원문인협회 김운기 새로 앞으로 문인협회 회장을 맡으실 김운기 당선자님이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수원의 인문학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가히 아니죠. 네,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인사는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 꼭대기에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군가가 좀 문 좀 닫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은 시인 초대석 순서로 공광복 시인과 강선희 신앙송가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핀마이크 착용하고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신앙송하시는 순서인데요. 우리 권정란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먼저 가세요. 올라가죠. 네, 네. 준비하시죠. 네. 준비하시고요. 이쪽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돼요. 가시죠. 앉으셔요. 네, 앉으셔요. 저 앉겠습니다. 높으면 내려도 돼. 아니요, 됐어요. 맞아. 네. 얼굴 나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꺾인 덜컥나무의 생을 창작하신 공광복 시인은 수원문인협회 회원이시며 현재 흑기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강선희 신앙송가가 들려주는 공광복 시인의 시 꺾인 덜컥나무의 생 감상하시겠습니다. 꺾인 돌곡나무의 생 공광복 가을 산행길 무릎 정도의 생소한 나무 한 그루 기역자로 꺾여 있었다. 아빠를 따라 나선 개구쟁이가 꺾었을까. 장난이 운명이 되어버린 꼽추는 살아갈 세월만큼이나 두려워 떨고 있었다. 어찌할 거나 구부러진 한평생을 어찌 살아낼 거나. 내 삶만 같은 내 아픔만 같은 꼽추의 생은 어찌할 거나. 기억의 흙벽 위에 아린만큼의 깊이로 새겨진 채 아주 작은 시간 하나가 지나가고 다시 찾은 겨울산. 등 굽은 기억 하나 가로막고 서서
여기 근처라 한다. 여기라, 여기 근처라고. 어디였더라? 아, 저기로구나. 이토록 그의 상처가 가벼웠을까. 기억에서 한참 떠난 자리에 꼽추는 말을 잃은 채 굽은 등으로 눈을 받아내고 있었다. 네. 공강국 시인님, 꺾인 덜컥나무의 생 속에 작가의 의도나 창작 배경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동적으로 낭독을 해주셔서 저의 졸시의 격을 높여주신 강선희 시낭송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정인성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안 오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추천해 주신 수원문협 회장님이신 정명희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 관한 거는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앉으셨습니다. 이 시는 원래 두 편입니다. 가을 산행 때 한 편, 겨울 산행 때 한 편입니다. 이 퇴고 과정에서 이 두 편을 한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될 쯤에 저는 부록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저의 생각이나 신념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해서 늘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가장이 다 그렇겠지만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이면 광교산에 산행을 하면서 저를 추스리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산행 때 올라가다가 길가에 기역자로 구부러진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생소한 나무였는데 마침 그 이름표가 있더라고요. 덜꽁나무라고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꺾여있는 덜꽁나무가 저에게는 상당히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30년대 초에 제가 큰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죽을 뻔했을 수도 있고 제가 큰 장애를 가질 뻔했었습니다. 다행히 장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사고나 죽음이나 장애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 꺾인 나무를 보면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연민을 느꼈고 또 꼽추가 연상이 됐었고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곧게 뻗어나갈 수 없는 나무의 생을 보면서 제 자신의 인생도 같이 좀 되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소년기나 청년기 때는 이상과 꿈이 크죠. 그런데 저는 나이 40대에서 저의 이상이나 꿈은 다 구부러져 있고 그저 소시문으로 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꺾인 나무가 된 건 아닌가, 기억자로 구부러져 버린 건 아닌가 하는 저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예, 가을 산행에서의 느낌이었고, 이제 겨울에 다시 등산을 늘 같은 길만 가는 건 아니지만, 예, 그때는 그 길을 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눈이 오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가을에 꺾여있던 그 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일 텐데, 라고 하면서 유심히 보면서 계속 찾고 가는데 보이지 않아요. 한참 가다가 그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아니고 한 계절이 지났을 뿐인데 그때 내가 그의 아픔을 느낀다고 느끼면서 시까지 썼는데 그 위치를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죠. 저는 이제 교사였는데 학생들에게 늘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다. 그런 것들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 제자 중에 한 학생을 잃은 적이 있어서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 특히나 부모에게는 우주라는 것, 자녀가 그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꺾인 나무의 위치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자연이나 타자나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본능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랄까 아니면은 한계랄까 뭐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런 제 앞에 꼽주는 말을 잃은 채 굽은 등으로 눈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 절시를 낭송해 주신 강선희 시 낭송가님과 초대해 주신 정인성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담겨진 시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핀마이크를 신앙송 하시는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이 자리에 전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차례입니다. 이 시대의 영문학 대중성이라 할 수 있는 상상속 신앙송에서 시, 낭송, 낭독, 악기 연주 등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다음 선생님은 우리 서방식 선생님 올라오셔서 신앙송 부탁드립니다. 핀마이크 착용 부탁드려요. 그러면 올라가실 거죠? 조경식 선생님이랑 조영희 선생님 준비해 주시겠어요? 앞에서 핀마이크. 네. 정동진, 정호승. 밤을 다하여 우리가 태백을 넘은 까닭은 무엇인가? 밤을 다하여 우리가 새벽에 닿은 까닭은 무엇인가? 수평선 너머로 우리가 타고 온 기차를 떠나보내고 우리는 각자 가슴을 맞대고 새벽바다를 바라본다. 해가 떠오른다. 해는 바다 위로 막 떠오르는 순간에는 바라볼 수 있어도 성큼 떠오르고 나면 눈부셔 바라볼 수가 없다. 그렇다. 우리가 누가 누구의 해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서로의 햇살이 될 수 있을 뿐. 우리는 다만 서로의 파도가 될 수 있을 뿐. 누가 누구의 바다가 될 수 있겠는가? 바다에 빠진 기차가 다시 일어나 해안선과 나란히 달린다. 우리가 지금 다정하게 절길 옆 해변가로 팔짱을 끼고 걷는다 해도 언제까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겠는가? 동해를 향해 서 있는 저 소나무를 보라. 바다의 한쪽 어깨를 지친 듯이 내어준 저 소나무의 마음을 보라. 내가 한때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기대었던 내 어깨처럼 편안하지 않은가? 또다시 해변을 따라 길게 뻗어나간 저 철길을 보라. 기차가 밤을 다하여 평생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평행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 굳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평행을 이루어 우리의 기차를 달게 해야 한다. 기차를 떠나보내고 정동진은 늘 혼자 남는다. 우리를 떠나보내고 정동진은 울지 않는다. 수평선 너머로 손수건을 흔드는 정동진의 붉은 새벽 바다. 어여뻐라, 너는 어느새 파도에 젖은 햇살이 되어 있구나. 오늘은 착한 갈매기 한 마리가 너를 사랑하기를. 정원순 시인의 정동진이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서울에서 매달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조경식 선생님께서 흰 바람벽에 있어 우리가 바로바로 이게 이제 정해진 게 아니라 바로바로 들어오면서 누가 어떤 시를 할 건지 적어서 저에게 주셔서 흰 바람벽에 있어 시작해 주세요. 흰 바람벽이 있어. 시 백석. 낭송 조경식.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척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로는 다 낡은 무명서치가 어두운 그림자를 피우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맨다. 그런데 이것은 또 웬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한 이 추운 날인데 자주탕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먼 앞에 조용한 개폭가에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지막하여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소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프랑스땡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리케가 그러하듯이 덕덕의 큰 장학벽이 있어요. 해주신 조경식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선생님 올라오셔서 소개와 함께 낭송 부탁드립니다. 네. 힐링 마이크 하셨어요. 네. 여기 오니까 아무도 안 보이네요. 불빛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오다가요, 내 앞차가 접촉사가 나가지고, 지금도 가슴이 그냥 떨리고 있어요. 운전 조심들 하십시오. 어떤 이름, 이기철. 어떤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처며온다. 흰 종이 위에 노란 나비를 앉히고 맨발로 그를 찾아간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는 없다. 연모란 그런 것이다. 풀이라 부르면 풀물이, 불이라 부르면 불꽃이, 물이라 부르면 물결이는 이름이 있다. 부르면 옷소매가 젖는 이름이 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이름을 부르면 별이 뜨고, 어떤 이름을 부르면 풀밭 위를 바람이 지나고, 은장도 같은 초저녁 별이 뜬다. 그리움이란 그런 것이다. 부를 이름이 있어, 가슴으로만 부를 이름이 있어. 우리의 하루는 풀잎처럼 살아 있다. 신앙송가들의 낭송을 직접 들으니까 한 권의 시 속에 있는 시들이 신앙송가에 손을 잡고 나와서 나풀거리는 게 시가 살아나죠. 네. 다음은 우리 수필 초대석 순서로 최민환 수필가와 조경란 신앙송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은희 낭송가님, 핀마이크 차고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될까요? 됐어요. 올라가죠. 보면대 앞으로 갖다 놔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네. 비가 오는 날이면 수필을 쓰신 최미란 수필가는 수원문인협회 회원이십니다. 조경란 신앙송가님 낭독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하고 어떻게 할게. 비가 오는 날이면 채밀한 과하지 않게 바람도 없이 비가 내리는 날에는 시간을 거스리는 향기가 있다. 마루에 걸터 앉아 부침개를 부치는 소리, 하루에 묻은 때를 씻는 소리, 장독위에서는 통통 뛰는 맑은 노랫소리, 삶을 풀어내는 저마다의 소리가 뭉근하게 들어온다. 무쇠 솥뚜껑을 뒤집어 들기름으로 반들반들해진 뚜껑 앞면에 반죽옷을 입히면 엄마 얼굴에도 비가 내리고 덩달아 솥뚜껑도 장단을 맞추며 맛있는 소리를 낸다. 먹을 때보다 부침개 부치는 소리에 먼저 눈길이 가곤 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서 두부를 만드는 날이기도 했다. 두부를 만들 때면 말하지 않아도 구수한 콩냄새에 이 집 저 집 이웃 어르신들이 모여들고 막걸리를 사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주전자를 흔들며 아랫마을에 내려갔다. 막걸리를 판매하는 주인 아저씨는 아주 큰 항아리에서 바가지로 막걸리를 휘저어 주전자에 담아주셨다.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종종 심부름을 하던 일이었다. 주전자를 들고 입마을에서 아랫마을까지 이어지는 개울을 따라 걸어 올라오다 힘들어지면 잠시 개울가에 앉았다 가곤 했다. 호기심에 노란 주전자를 입에 대고 살짝 한 모금 마시다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은 오묘한 맛을 느끼곤 했다. 두세 모금 연달아 마시고 뚜껑을 열어보면 왠지 줄어든 느낌이 들어 어린 마음에 겁이 나서 뚜껑으로 개울물을 떠서 채웠던 기억이 난다. 집에 오면 아버지는 드시면서 이번 막걸리는 좀 싱겁네. 다른 양조장에서 갖고 왔나벼 하신다. 그럼 나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하는 척하곤 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는 우리 집 소독의 근원인 가장 큰 재산 황소를 위해 풀을 베어다 소죽을 정성껏 끓여주셨다. 아버지가 베어온 풀을 작두에 넣으시면 난 내 몸의 무게를 작두에 실어 열심히 풀을 잘랐다. 아버지랑 하나 둘 몸의 무게를 실어 풀을 자르고 가마솥에 넣고 끓이면 큰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올라오고 등 뒤로 보이는 산등성이에서는 붉은 노을이 짙게 깔리곤 했다. 비가 오는 날 여물의 냄새는 45년이 지난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때보다 더 구수하고 잊을 수 없는 그리운 향기로 남아있다. 시골을 내려갈 때마다 50년도 훨씬 넘어 삐그덕거리는 댐문은 낡고 낡아 지금은 거미의 놀이터가 되었고 지붕 위로 휘어져 내려앉은 감나무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홀로 계신 엄마를 지켜주는 것만 같아 든든하다. 오래된 것은 추억이든 물건이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살아온 삶이 녹아 스며든 그 자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잔잔하게 비가 내릴 때면 오래된 향수에 나도 모르게 젖어든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주말 냉장고를 열어보니
묵은 김치가 많이 남아 있어 김치 부침개를 해보기로 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왜 부침개 생각이 나는 걸까? 부침개 부치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와 비슷한 편안함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 말도 맞겠지만 비가 오는 날은 옛 추억이 빗소리와 함께 오기 때문일 것이다. 김치를 송송 썰어 밀가루와 부침가루를 적당히 섞어 심심하게 간을 해서 반죽을 하고 난 뒤 빗소리와 함께 음료를 맞춘다. 늘 할 때마다 느끼지만 같은 재료로 부침개를 만들어도 그때 그 맛이 나지 않는 듯하다. 막걸리도 어른 몰래 한 모금 마셨던 그 시절 막걸리 맛이 아니었다. 유년 시절이 주는 기억은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시절의 기억들이 지금을 있게 해준 원동력이고 살아가는 힘인지도 모르겠다. 베란다로 나가는 문을 열어놓고 들리는 빗소리를 추억여행을 떠나는 주말, 부침개 한 줌에 스며든 미소 따라 빗소리의 푸근한 냄새가 행복을 싣고 들어온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리 모두 공감하는 막걸리, 이 스펠의 에필로그를 듣고 싶습니다. 최미란 작가님. 아니, 신앙송보다 더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낭송해 주신 우리 조경란 낭송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비를 떠올리다 보면 아마 저마다 연상되는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시다가 오랫동안 돌아가신 지 지금 2년 좀 넘으셨는데요. 어린 시절, 비가 오는 날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추억 속에는 아버지가 항상 웃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의 기억이 추억이 될 수 있는 건 아마도 자신만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인가요? 네, 사진 찍으시죠.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럽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네. 지금 주량은 얼마예요? 막걸리 2병입니다. 지금, 참. 죄송해요. 저희 정명 회장님이 와 계신 줄 몰랐어요. 저를 여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또 다음 순서는 초대 신앙송 순서로 21세기 아트컴퍼니 대표이신 이은희 신앙송가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낭송하시는 용혜원 시인의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먼저 준비한 거를 먼저 할까요? 이거 끝나고 나서요? 네. 몰랐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용혜원. 낭송 이은희.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꺼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배려 있는 마음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1세기 아프컴퍼니 대표님께서는 철의 목소리로 라디오에서 성우로 활약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라디오 성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유명한 동화 안데르센의 이야기 송량 파리소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너무나 감동적인 동화이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연말이 되면 늘 저는 그 소녀를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깐 동화 속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소녀는 송량을 팔아야 하기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추워서 손을 불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녀는 춥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쳐보았어요. 송량 사세요. 아주머니, 송량 좀 팔아주세요. 저는 너무나 추워요. 송량 사세요, 아주머니. 아저씨, 송량 한 번만 팔아주세요. 저는 이제 힘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추워서 이제 너무나 힘이 없어요. 너무나 외로운 소녀는 송량을 팔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송량은 계속 팔고 싶었지만 꺼져가는 불빛 아래 송량은 타오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타오르지 않을까? 나는 너무나 힘이 없는데, 나는 이 송량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할머니와 만나야 되는데. 소녀는 부모님도 안 계셨고 외롭게 혼자 계신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소녀는 계속 불이 켜지지 않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거야?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때였어요. 하늘의 별이 소녀 앞으로 활짝 비추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이제 너는 울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소녀는
울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밝은 빛이 성냥팔이 소녀 앞으로 왔어요. 행복한 소녀는 할머니도 만났고 정말 아름답게 할머니와 만났답니다. 네, 저는 오래된 동화지만 이 동화를 보면서 연말이면 늘 우리의 이웃을 돌아봤습니다. 외롭고 힘든 자에게 안데르센 동화처럼 우리의 마음이 시로써 따뜻한 아름다운 불빛을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잠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동화 속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21세기 이현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쉬려고요. 1부 끝나는 거죠? 네, 1부 끝나는 상상 속에 오면요, 항상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 손가락은 10개입니다. 근데 제가 숫자를 세면 11개로 변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세 개는 여기 있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손을 펴보세요. 손을 펴보세요. 자, 하나, 둘, 세 개는 여기 있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 누가 계시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따뜻한 차 한잔 밖에서 하시고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마을 앞에